경제에서 이제 또 다른 화두가 하나 등장할 수 있거든요. 자, 경기 변동이죠. 경기 변동. 이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이 경제에서 Y가 얼마나 안정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현실 경제에서는 Y가 멈춘 것이 안정은 아닙니다.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안정이죠. 또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인플레이션도 물가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안정은 아닙니다.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안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현실 경제에서는 그 Y가 멈춰 있음을 안정이라고 가정할 때 올라가는 일도 있고 떨어지는 일도 있어요. 그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안정화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Y가 좀 고정되고 유지되어 있음을 전제한다면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Y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경기 변동의 원인에 대해서 고민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 전체적인 계과를 설명드리면서 학파들을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그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파고들지 못했죠. 그죠? 고전학파라면은 이제 굉장히 옛날 얘기들이잖아요. 고전학파는 일단 그 과거의 이야기이고 이 고전학파 시기에는 그래도 쭉쭉 경제가 성장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케인즈학파의 경제에서는 좀 느렸죠. 경제가 멈췄고 정체돼 있고 침체에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가 이것저것 주도해서 어찌됐건 끌어올렸는데 정부 실패, 두 번 5.1 파동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전후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케인즈의 이론으로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었어요. 경제가 이제 물가가 오르면서 침체되는 현상이 그 기존의 모형으로는 커버가 안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 이후에 통화론자도 등장하고 또 신고전학파도 또 등장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1980년대 직전 직후 요쯤에 이제 합리적 기대 혁명이라는 게 생기죠. 여기서 이제 경기 변동의 원인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정리에서 이제 주체는 바로 그 80년대 이후예요. 80년대 이후 새 고전학파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 고전학파라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새 케인즈학파라는 분들이 계세요. 달려있는 이름하고 어울리게도 고전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경제 기준을 잡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새 케인즈학파의 경우는 또 케인즈와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다만 이제 198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경제학에도 한번 터지죠. 합리적 기대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합리적 기대 혁명. 그 합리적 기대 혁명이라는 것은 이 경제에서 여하튼 일단은 그 전까지는 적응적 기대라는 걸 가정을 했다고 해요. 이 적응적 기대라는 것은 민간들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새로운 정보가 이제 존재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음 기회는 이렇겠지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형성 방식이 기준이었단 말이죠. 그 통화론자도 기본적으로는 요거 이제 적응적 기대를 가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이제 합리적 기대를 가정했다라는 것은 일단은 경제 주체가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경제 주체가 좀 천박하게 적는 게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굉장히 똑똑해요. 스마트. 자, 굉장히 똑똑하다면은 그 전에 아이디어하고 좀 다른 이제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세고전학파는 그렇진 않아. 세고전학파는 기존에도 똑똑했고 지금도 똑똑한 것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유발시키거나 이야기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면 고전학파도 시장이 효율적이다, 경제는 굉장히 잘 돌아간다, 이런 전제를 깔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 새 케인즈학파는 변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케인즈 계열의 아이디어는 경제가 굉장히 좀 멍청함, 원숭이들 이런 것들을 전제하면서 이 사회의 경직성을 설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노동자들은 화폐 현상을 일으키고 소비자들은 원숭이처럼 절대소득 가설을 주장하고 그랬단 말이죠. 하지만 합리적 기대 혁명과 함께 이 새 케인즈학파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분들은 다른 이유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필요하게 되는데 적당히는 전달을 드렸어요. SRAS 곡선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 세고전학파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요. 합리적 기대혁명은 본인들에게 더 좋아. 왜냐하면 똑똑한 걸 떠나서 P expectation, 그다음에 파이 expectation, 그다음에 환율 expectation 등 기대가 이제 설정되어 있는 것들은 예측이에요. 예측. 다음 기회에 대한 예측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문자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전제하는 이 개별적인 이 모형들에서는 더 좋아. 굉장히 똑똑하게 기대까지도 형성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쪽은 두 집단으로 나옵니다. RBC라는 이제 실물 경기 변동론자, 자, 제목답게 이제 경기 변동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용어가 정리되기 시작하고요. 또 이렇게도 불러요. 균형 경기 변동론자. 이렇게 부르는 RBC들은 고전학파의 아이디어를 정말 그대로 데려옵니다. 고전학파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데려오면서 이제 본인의 욕구에 맞게 조금 변화시켰달까? 그런 집단이 이제 RBC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여기 이제 MBC라고 있습니다. MBC는 화폐가 원인인 것 같다. 화폐 경기 변동론자. 이분들은 고전학파의 아이디어를 데려오는 동시에 플러스 통화론자의 아이디어도 그대로 이렇게 데려오는 느낌이 생기는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쾌하게 경계가 갈리진 않아요. 명쾌하게 경계가 갈리는 게 아니고 뭐 RBC나 MBC나 세고전학파의 기본적인 컨셉을 따라가다 보니 공통점은 있습니다. 시장에 맡겨라. 시장에 맡기고 정부의 정책은 이제 어지간하면 자율적으로 진행하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분들에게 여쭤봤죠. 세고전학파의 RBC에게 Y가 막 올라가고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들은 명쾌하게 딱 단답으로 답하시는 거예요. 자, 그거는 공급 충격 때문이다. 공급 충격. 이 공급 충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제는 Y가 늘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이제 원유가가 상승하는 거, 원유가, 이제 원자재 이런 가격들이 올라가는 충격은 부정적인 공급 충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가는 것 중에 하나는 기술 진보가 있습니다. 기술 진보는 이 경제의 생산 함수에 그 함수 포함되어 있는 거 있죠. 그리고 Z값이 오르는 거예요. Z값이 올라가는 기술 진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공급 충격이 발생하는 것이 경기 변동의 원인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까지 디테일하게 공부하진 않았지만 이 경제에도 총수요가 존재할 것이고 이 경제에 총 공급이 존재하게 될 텐데, 자, AD 충격이 아니고 AS 충격이다. 그러니까 AS 곡선이 어떤 그래프가 되었건 왔다 갔다 한다면 Y가 변동될 수 있다라고 컨셉을 잡아요. 근데 이제 그 총 공급 곡선이 움직이려면은 노동시장의 변화가 필요해요. 노동시장의 변화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원유가가 상승하고, 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기술 진보가 발생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이 노동 수요 곡선에 영향을 줍니다. 노동 수요 곡선은 사실은 그 한계 생산성,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나 이만큼밖에 임금 못 드려요라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근본적으로 노동 수요 충격이 항상 메인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노동 수요 충격이 항상 메인이 되고, 그 생산 함수에는 요거 이제 수식을 뜯어보면은 Z가 있어요. Z. 이 Z는 보통 요소 생산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함수를 꺼내 보면은 Y라는 생산량을 결정할 때 Z 곱하기 단순화시켰지만 K의 알파, N의 1-알파, 자, 요런 정도의 함수 체계를 갖는다고 하는데, Z가 이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Z가 움직이고 흔들리면서 이 경제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RBC라는 분들은 이 경제에서 발생하는 공급 충격이 이제 경기 변동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주장은 비슷해요. 경기 변동이 생겼어요. 아마도 원인은 공급 충격일 것이다. 이 공급 충격이 발생했어요. 공급 충격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경제 균형점이 위치가 조정되고 바뀔 거잖아요.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새롭게 찾은 점은 주어져 있는 여건상 다시 한번 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점을 찾은 것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RBC와 관련된 부분은 시험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RBC 모형이 그렇게 좀 깔끔하게 정돈이 안 돼 있어.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좀 합의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아닙니다. RBC에 대한 주장을 부분별로 교수님들이 주장하고 전체적으로 모아놓은 그 내용들을 보니 교수님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얘를 적용하고 어떤 다른 분들은 얘는 없다라고 전제하기도 하고 또 결정적으로 이쪽 모형에서 제일 중요도가 높아지는 포인트가 미시적인 기초를 활용해요. 미시적인 기초. 그렇지만 우리가 직관적인 아이디어 정도로만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시적인 기초를 엄청 디테일하게 다루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의 공부 과정에서 우리 기본 강의, 심화 강의에서는요, RBC의 그 디테일들을 정돈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반적인 그 위치를 잡자고요. 위치, 목표, 어떤 근간에서 이제 파생이 되었는지를 점검하신다면은 세고전학파의 아이디어와 이제 고전학파의 아이디어는 그렇게 괴리되지는 않습니다.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예를 들면은 화폐의 중립성. 통화량을 증가시켜도 물가만 올리고 실물 경제의 실물 변수로 전파되지 않는다라는 화폐의 중립성은 세고전학파도 똑같이 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MBC 이론가들은 경기 변동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이분들도 빠른 속도로 단답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상치 못한 통화량의 변화 때문이다. 통화량의 변동. 자, 이게 바로 경기 변동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예상치 못한 통화량 변동은요, 자연스럽게 자, 물가도 변동을 시키는데 이 물가 변동도 아마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물가가 올랐는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만 물가 오른 줄, 가격이 오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쟁력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물가 올라서 가격이 상승하는데 본인만 좋아진 줄 알고 그래서 우리 빨리 사람 더 고용해서 제품 만들어. 이렇게 경기가 변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는 그 노동자들이 실제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기업들이 물가 올랐으니까 너네 밥 먹고 살기 힘들지 하면서 이제 명목임금을 올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명목임금을 올려줬는데 실질임금이 착각한 줄 아는 거지.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다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따라서 명목임금이 이제 올라가는 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은 이제 시간당 실질임금이 올랐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정보의 불완전성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제 정보가 한쪽으로 쏠린 게 아니고 골고루 분산된 게 아니고 시장은 알고 어떤 경제 주체들은 모르다 보니 정보의 이제 불완전 이런 거 이유로 실제로 경기 변동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학파가 있죠. 이 두 학파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쪽에서 공부를 한 것처럼 이제 세고전 학파에 이제 모여 있는 분들이세요. 세고전 학파에 모여 있는데 이분들은 일단 당연하게도 근본적으로 이게 경기 변동의 원인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그 정부 정책 때문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에서 뭐 재정 지출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냥 이제 RBC는 공급 충격이에요라고 하고 MBC는 예상치 못한 통화량의 변동 때문이에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왠지 이분들의 아이디어는 통화량 조절시키면 경기 살아날 수 있겠네? 라는 착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두 이제 기본적인 이 컨셉들 자체가 경제의 신축성을 전제합니다. 이 경제의 신축성을 전제하다 보니 순간적으로 Y가 조절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돌아온다라고 주장을 하시게 되고요. 물론 이분들은 그 공급 충격이 영구적으로 쭉 지속되면은 그 안정적인 Y 자체가 오른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일시적인 충격은 또 돌아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 좀 착각하기 쉬운데 이게 통화량 변동 때문에 경기 변동이 생기는구나라는 주장 때문에 통화당국이 일을 열심히 해라, 자율적으로, 재량적으로 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진 않고
우리 바빠서 정보가 부족하니까 통화당국은 경제 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통화량이 항상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그 정도 선에서 역할을 좀 다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통화당국의 역할은 자율적인 통화량의 변동이 아니고 통화당국은 요걸 이제 안정화시키라는 거죠. 안정화. 거의 뭐 준칙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통화론자분들이 한 이야기들 중에서 이제 재량적인 정책 하지 말고 통화론자 그 앞쪽에 그분들이 이제 K%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정책 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통화량을 슬슬 끌어올리시지 지금처럼 막 경기 살린답시고 통화량 엄청 증가시키고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했단 말이죠. 재량적인 정책을 이분들도 부정합니다. 혹시 통화량 증가해서 물가가 오르는 일이 생기면은 잽싸게 통화량을 안정화시켜가지고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Y가 변동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 MBC 이론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분의 공통점은 있죠. 시장에 맡기기 싫다. 시장에 맡기고 싶다. 정부는 이제 어지간하면 나서지 마라. 라는 것이 기본적인 컨셉이라면, 세케인자파는 뭐 비슷해요. 시장에 맡기면 되겠냐. 역시 또 엘리트주의죠.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 정부 정책으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이분들은 경직성을 가정하더라고요. 경직성을 가정하는데 이제 이유가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 자, 세케인자파에게 가서 물어요. 경기 변동, Y가 변동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선뜻 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생각에는 5만 가지 이유가, 그러니까 모든 이유가 경기 변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따라서 이분들은 공급 충격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맞다. 그럼 예상치 못한 통화량 증가도 돼요? 뭐 그럴 수도 있다. 재정 정책은요? 가능하다. 민간들이 외생적으로 소비나 투자를 변화시키는 건요? 물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통화량의 증가도 예상된 통화량 증가는요? 그것도 된다. 이 경제의 모든 것들이 Y를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등한 지위를 갖는 어떤 메인 목표가, 메인 이유가 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한 번 더 물어봐요. 모든 것들이 Y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서 두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메뉴 비용 때문이다. 메뉴 비용. 이게 메뉴 비용이라는 것이 그 메뉴판을 바꾸는 비용을 말하죠. 어떤 기업에게는 별 큰 금액으로 다가오진 않지만 상당히 많은 기업들은 예상컨대 메뉴판 가격택 조절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가제로 운영되는 현대의 경제에서 그걸 다 일일이 바꾸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죠. 조그만 자기 매장에서야 얼마든지 잽싸게 진행할 수 있지만 조금 이제 규모가 커져서 뭐 프랜차이즈 가격 바꾸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분식점처럼 뭐 테이프 붙여가지고 숫자 5로 바꾸고 그런 작업으로는 이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요. 따라서 메뉴 비용 때문에 우리 이거 말씀드린 적 있었죠. 그지? 뭐 실제로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물가가 올랐는데 이게 이제 이 자사 제품 가격이죠. 이 가격을 메뉴 비용 때문에 비싸서 유지를 하게 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도 노동에 대한 수요를 늘려야 됩니다. 왜? 더 팔리니까. 그지? 더 팔리니까 늘려야 되고, 뭐, 따질 거 없다. Y는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도 물가를 상승시키게 될 텐데, 그게 예상됐건 예상되지 않았건 뭔 상관? 민간들이 메뉴 비용 때문에 더 아마도 많이 제품을 생산해야 될 것이다. Y가 바뀌고 실질 GDP가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이에요.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는 충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비슷하죠. 그렇지? 갑자기 가격을 낮추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때는 덜 팔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도 덜 고용하고 생산량도 줄어들고 그런 경기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 비단 통화량의 변동뿐만 아니고 이러한 경직성 덕분에 물가의 경직성, 가격의 경직성 덕분에 실제로 현실 경제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Y의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학파로 나누는 건 아닙니다.
예,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명목임금 경직성 때문입니다. 명목임금 경직성. 이 명목임금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계약으로 이제 이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들이 물가가 올랐을 때 월급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잘 들어봐. 물가가 올랐을 때 월급이 계약에 의해서 쭉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못 사 먹어요. 더 못 사 먹는다고. 수요가 준다고요. 수요가 줄어들면은 생산도 줄어야 되는 거예요. GDP가 감소할 수 있지 않겠냐. 따라서 이제 명목임금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할 때 명목임금 대문자 경직적이니까 따라서 실질임금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명목임금이 경직적이니까 이제 실질임금이 떨어져 버리게 되고 따라서 그러한 이유로 이 실질임금의 하락은 민간들의 소비 수준을 떨어뜨린다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줄저 Y가 변동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현실 경제에서는 잠깐만요. 명목임금 경직적인 물가 실질임금이 떨어지죠. 경기가 변동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민간들의 소비는 감소하지만 기업들은 너무 좋잖아. 그렇지? 임금을 덜 줘도 되니까 계약해버렸기 때문에 기업들은 또 생산량을 증대시켜줍니다. 그래서 다양한 현상들이 어떤 특정한 원인이 경기 변동의 이유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모든 것들이 경기 변동의 원인인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때는 답할 수 있다고 해요. 그때는 여기 이제 뭐 메뉴 비용이라든지 명목임금 경직성이라든지 현실성 있는 근거들을 들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RBC 여기 실물 경기 변동 문자들은요, 뭐 공급 충격, MBC는 예상치 못한 통화량의 변동 때문에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물가 변동, 아주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그건 안 돼요. 이분들은 어떤 특정 원인 때문은 아니다. 그건 아니고 모든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당연히 생산성 충격도 경기 변동을 유발시킬 수 있고 기타 등등 다양한 다른 이유들도 경기 변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세케인자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